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프로토콜부터 진행을 하는데,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규약이란 말은 규칙과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과 약속. 그러면 통신을 하려면 규칙과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법이에요. 법. 통신상의 법. 그런데 이 프로토콜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프로토콜이 요 TCP IP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그 TCP하고 IP를 많이 쓰는데, 이 TCP IP를 이용하면은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대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LG전자 이게 아니라, 하나는 PC고 하나는 대형 컴퓨터고 하나는 윈도우고 하나는 리눅스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운영체제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른데 인터넷을 쓰는 환경은 똑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터넷 환경에서는 네이버 컴퓨터는 우리 거랑 달라요. 윈도우도 아니고 기계도 다르고, 근데 네이버랑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그 안에 데이터를 주거니 받을 수 있게끔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TCP IP라는 걸 그거를 쓴다는 얘기죠. 메시지를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보내려면, A가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저 B가 A한테 보내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에 간다는 건 그 사람이 부산에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영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대신에 누구를 거쳐야 된다? 네이버를 거쳐서 갈 거 아닙니까? 네이버 전자우편을 쓴다면. 그러면 네이버한테 내가 전자우편을 보내면 네이버가 그 전자우편을 받아서 A라는 사람한테 전송을 해줄 거 아니에요. A가 접속을 하면 그때 받아갈 거 아닙니까? 이때 송신자 이정민이가 A한테 보낸다. 그럼 수신자 A라는 사람 뭐를 보내느냐? 이거를 패켓 단위, 덩어리 단위로 묶어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흉 하고 보내면 저쪽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도착하면 또 A가 로그인하면 흉 하고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다음에 IP는 뭐냐면 패켓 주소를 해석해서 어디를 경로를 알아야 샥샥샥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택배를 보낸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택배 보내려면 택배 물류 차량이 어디 고속도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알아야 휙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건 IP가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IP는 주로 네트워크 실제, TCP는 전송, 이 계통에 해당한대요. 그럼 전송 계층도 있고 네트워크 계층도 있는데 7계층 중에 계층이 2가지는 나왔잖아요. 그 계층도 알아야 돼요. 뭐 적을게요. OSI 7계층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미국 ISO 국제표준화기구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OSI. OSI란 말은 뭐냐면, OSI가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란 뜻이에요. OSI가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고요. OSI는 ISO 거꾸로 한 것처럼 똑같은데 개방형 시스템 간, 즉 이쪽 컴퓨터 저쪽 컴퓨터 개방형 시스템이잖아요.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을 OSI라 그래요. 규정의 7개의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7개의 계층.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 대, 내, 전, 세, 표, 응.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여기가 최하위 계층이고요. 최하위 계층.
응용 계층이 최상위 계층입니다. 7개 계층이 있어요. TCP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전송 계층. 여기 TCP가 들어가고요. IP는 어디 계층에 속한다고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그럼 전송 계층보다 네트워크 계층이 하위 계층이죠?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 쪽에 있고 IP는 하위 계층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전화선, 인터넷선, 그게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 계층. 전화선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전송하고 명령을 걸 거 아닙니까? 전자우편 보내기 이런 거. 그게 뭐야?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우편을 보내려면 본인이 로그인을 해야죠. 그래야 내 아이디가 접속해야 돼야만이 계정, 전자우편 계정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하죠? 거기다가 받는 사람 주소 쓰고 내용 적고 첨부 파일 있으면 첨부 파일 보내서 글을 써서 보내기, 메일 쓰기, 메일 보내기 하면 착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응용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7개 계층에 의해서 모든 통신의 내용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주소창에다 네이버라고 치면 네이버 계층으로, 네이버로 접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응용 계층이죠. 그럼 응용 계층에서 표현을 해가지고 실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전화선을 타고 네이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7개 계층이에요. 7개 계층. 예. 여기 어딘가에 나오던데 간혹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러대요. 요 7개 계층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얘도 시험 문제 범위에 포함하면 되니까 물, 대내, 전세, 표, 응. 저도 외웠어요. 그 다음 나머지 ICMP, 뭐 UDP, ARP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저는 몰라요. 안 써봤고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요거 TCP, IP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전자우편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 몇 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도에 훅 한번 나왔네요. 전자우편은 쉽잖아요.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로그인 해가지고 쓰는 거. 여기에 뭐냐면 이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동일하게 보낼 수도 있죠. 이거를 동보전송이라 그래요. 동보전송. 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명한테 보내는 거. 그리고 수신자가 인터넷상에 접속되지 않아도 보낼 수 있죠.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와요. 전자우편은 수신자가 반드시 인터넷상에 접속되어 있어야만 전송이 된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렇죠? 수신자가 언제라도 인터넷 접속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ASCII 문자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해요. ASCII 7비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자우편 쓰는 화면에 보면 받는 사람 주소, 보낸 사람 주소는 내가 안 쓰죠. 내가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붙으니까. 그렇죠? 그럼 받는 사람 주소, 제목, 첨부 파일, 이게 헤더 머리부에 있고요. 실제로 글 쓰는 란, 본문하고 서명 쓰는 란이 본문부고, 근데 참조 주소, 수문 참조 주소 이런 것도 있어요. 참조 주소, 수문 참조 주소라는 거는 주로 공문서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자,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서초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요. 양천구청장한테도 공문을 보내요. 똑같은 구청 여러 군데로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을 실제 받아보는 사람은 구청장이지만 구청장이 전자우편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우편물을 보내면 우편물을 구청장님이 뜯어보는 게 아니거든.
그 서무팀이나 관리팀에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뜯어보거든요. 그리고 딱 봤더니 거기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청장으로 돼 있어. 근데 참조가 누구라고 돼 있는 걸 봤더니 서무과장이라고 돼 있어. 그럼 서무과장이 실제 그 문서를 일을 해라 하는 뜻이죠. 대신에 서무과장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구청장을 통해서 보내면 구청장도 알아야 되고 담당 부서가 서무팀이면 서무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참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받는 사람은 홍길동이고 참조에다가 일지매도 보내고 홍길동도 써. 그러면 받는 사람이 홍길동이고 참조가 일지매다 그러면 홍길동한테도 가고 일지매한테도 가요. 그렇게 생각해서 참조를 보내는데 그건 아니고 받는 사람을 일지매 홍길동하고 쓰면 되지. 그럼 두 사람이 동시에 받는 거죠. 그때는 참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참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저쪽 사장님한테 전자우편을 보내면 그 전자우편에 따른 내용이 저쪽 경영팀장이 같이 보면 좋겠어. 그럼 참조에다가 경영팀장을 쓰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주소를 적는 거는 대부분 머리 헤더라 그러고, 실제 글 쓰는 것, 글쓰기, 그거는 본문이라고 하고, 첨부 파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첨부 파일도 머리부 헤더예요. 다음 중 본문부는 본문, 서명, 첨부를 말한다. 첨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전자우편에는 보내기 기능이 있죠. 받는 기능이 있죠. 첨부하는 기능이 있죠. 전달은 뭡니까? 제3자한테 넘기는 게 전달이지. 답장은 보낸 사람한테 글 쓰는 게 답장이고, 거기 여러 사람이 있으면 회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고, 전자우편 주소, 계정은 앞에 ID, 그 다음에 SIN, 골뱅이라고 하는 SIN, 그 다음에 도메인 주소가 들어가고. 근데 메일 계정 설정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메일 계정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메일 계정 설정 해보셨어요? 우리가 전자우편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메일이라는 항목, 전자우편 항목에 가서 글쓰기에 가서 받는 사람 주소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정 설정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윈도우 안에 전자우편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안 넣어놨네. 설정을. 윈도우 자체 전자우편 보내는 기능이 있고요. 오피스를 설치하면 여기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깔릴 거예요. 아웃룩을 가보시면 이게 편지 쓰는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보세요. 전자우편을 계정을 구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용자 이름이 뭡니까? 홍길동이요. 이정민입니다. 그럼 이정민 전자우편 주소 쓰시고 쪽에 암호 써주시고 다음을 누르면 계정 메일 서버를 어떻게 지정할 겁니까? 하고 지정을 하고, 그래서 마침을 누르면 돼요. 그럼 뭐냐면 전자우편을 내가 PC로 받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이버에 접속하지 않고 여기서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고, 컴퓨터 자체에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메일 계정 설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네이버에서 다음 전자우편 받아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네이버 주소에 접속을 해. 내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면 내가 사용하는 다음 거 있잖아. 다음 거. 한메일도 쓸 거 아닙니까? 나한테 누가 보낸 한메일 주소로 보낸 전자우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이버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고요. 구글로 보내준 내 전자우편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구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구글도 네이버에서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메일 계정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럼 전자우편에 가면 저 밑에
화면 제일 밑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환경 설정. 그 환경 설정에 가서 여기 외부 메일 가져오기 기능이 있거든요. 이 외부 메일 가져오려면 뭐 네이버 거를 또 가져올 건지 1인당 한 사람당 3개까지 아이디 만들 수 있으니까 구글 거를 가져올 건지 다음 걸 가져올 건지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 팝3 IMAP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여기 팝 서버, 메일 서버 쓰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외부 메일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시면 전자우편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이용하면 한꺼번에 네이버 거, 다음 거, 구글 거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정을 할 때 받는 계정, 보내는 계정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 메일 서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 가서 전자우편 보내고 구글에 가서 전자우편 보내죠. 예. 근데 이제 전자우편에는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집에서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우편봉투 편지지에다 글을 써가지고 주소 쓰고 우표 붙여가지고 우편함에 넣어주죠. 그럼 내 우편함을 우체부 아저씨가 수거해 가서 소인 찍어서 지역으로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SMTP예요. 전송. 그러면 저한테 오는 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양천구 사람이니까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 우체국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체국에서 저희 동네에 관할 동 우체국이 있으니까 글로 우편함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우편 아저씨가 배달하시는 분이 저희 집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는 수신이지, 수신. 받는 거. 팝3라 그래요. 전자우편도 내가 형길동한테 네이버에서 편지를 보내면 이 네이버가 보내주는 서버가, 보내주는 프로토콜, SMTP가 움직여서 보내주고 또 구글이나 어디에서 저한테 편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제 전자우편을. 그 팝3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로그인하면 알아서 해준다고.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는데 2가지. 전송은 SMTP. 팝3는 뭐? 수신. 쟤는 송신. 이렇게 2가지만 해야 하세요. 하나 더 기억하시려면 MIME, 멀티미디어. MIME, 멀티미디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거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팸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죠. 스팸. 미국에 있는 스팸 통조림을 생산하는 회사가 어느 날 스팸 통조림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동네방네마다 광고지를 계속 뿌렸어요. 그래서 우편함을 딱 열어봤더니 스팸 우편물이 온 거야. 그래서 에이 쓸데없는 거에서 스팸이라고 불렀대요. 원래 명칭은 정크라 그래. 정크. 쓸데없는 뜻을 갖고 있는 정크 메일이라고 부르는데 스팸이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팸 메일이라고. 그래서 스팸 메일, 정크 메일을 같은 의미로 보통 씁니다. 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보시면 그 46쪽에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때 TCP/IP 구조에서 어떻게 해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게 있었고, 그 밑에 보면 IP 어드레스를 MAC 어드레스로 변환해 주는 게 뭐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아까 제가 굳이 안 봐도 돼요 라고 하는 것 중에 IMAP이라고 있었어요. IMAP. ARP. 이것도 시험에 실제로 나왔네요. 인터넷 IP 주소를 알고 물리적 주소를 나타내는 이더넷 주소를 모를 경우 하는 방법. 그런데 이 문제의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인터넷 주소를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로 변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맥 주소라고 나오죠. 맥 이더넷 맥 주소.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 내가 사용하는 그 랜 카드, 이 통신 장치가 붙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터넷선 꽂는 통신 장치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 통신 장치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고유 번호. 우리 차량의 엔진에 가면 차량 차대 번호라고 엔진의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 고유 번호 맥 주소는 공개하시면 안 돼요. 그 공개되면 그 맥 주소를 찾아가지고 해킹이 들어와요. 대번에.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와이파이 설정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와이파이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으냐. 공개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와이파이를 못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맥 주소를 등록해요. 그럼 제가 쓰는 PC, 제가 쓰는 노트북, 우리 애들이 쓰는, 가족들이 쓰는 PC, 노트북 맥 주소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에도 맥 주소가 있고요. 걔를 등록을 해요. 하드웨어적인 주소를 딱 등록해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사용을 못해요. 아무리 제가 패스워드가 공개되어 있어도 저희 집 통신망을 못 쓰게 막는 거예요. 맥 주소를 싼. 근데 그 맥 주소가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맥 주소가 외부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된다? 그 맥 주소를 찾아가지고 해킹을 들어와 버려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맥 주소는 누가 알려달라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렇게 주면 돼요. 알아도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47쪽에 전자우편에 관한 문제 중에서 전자우편을 통해서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다. 편지를 받을 때는 팝3, 팝서버, 보낼 때는 SMTP. 거꾸로 돼 있네. 그렇죠. 보낼 때는 SMTP, 그 다음에 받을 때는 POP.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도메인. 네 번째 MIME는 뭐라고요? 멀티미디어. 두 번째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메일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프로토콜은 뭐다? 아까 MIME 뭐다? 멀티미디어. POP는 뭐다? 수신. SMTP는 송신. SNMP는 이건 TCP/IP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우편 하면 세 가지예요. SMTP, POP, MIME.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SMTP는 송신, POP는 수신, MIME는 멀티미디어적인 거. 이렇게. 오늘 출제위원이 헷가닥 해가지고 또 엉뚱한 거 내면 할 말 없겠지만서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인터넷 잘하니 그러면 나 인터넷 잘해 그러면 그 인터넷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터넷이라는 건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그 중에 전자우편을 잘하는지 자료를 보내고 받는 걸 잘하는지 다 있어요. 검색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더블 밑에 FTP, 텔넷, 아키, 고퍼, 메일링리스트, 유즈넷, 트레이스 RT, IRC 이런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은 게 WWW이에요.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에 접속하면 로그인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텔넷이에요. 원격 접속. 네이버는 내게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접속을 하잖아요. 그게 텔넷 접속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검색하죠? 검색하잖아요. 그 다음에 카페도 하잖아요. 카페. 그게 유즈넷이에요. 유즈넷. 뉴스그룹이라고 돼요. 뉴스그룹. 유즈넷. 예, 뉴스그룹. NEWS 뉴스그룹이라고 하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카페 같은 거.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는 이거는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명령이고, IRC는 채팅이고, 채팅. 우리 카페 들어가면 채팅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카톡 같은 거 하더라도 그룹 채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게 IRC예요. 채팅하는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회원에 가입하면 그 회원 가입한 사람들한테 뭐 이제 동의를 구하겠지만은 뭐 광고 같은 것도 알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요 메일링 리스트는 뭐냐면 회원 가입을 안 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서울시정에 관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을 해요. 근데 전자우편 주소만 등록하는 거야. 그럼 서울시에 있는 정보를 나한테 보내줘. 회원 가입하려면 귀찮지 않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거. 근데 거기 있는 정보는 알고 싶거든. 그러면 그쪽 서비스 업체에서 그냥 전자우편 주소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정보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메일링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FTP는 뭐냐면 파일을 보내고 받는 거. 우리 전자우편을 할 때 첨부 파일 보내고 받잖아요. 여러분이 카톡을 할 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첨부시켜서 보내고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FTP라 그래요. 과거에는 FTP가 별도로 떨어져서 별도의 기능으로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첨부시켜서 보내면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FTP야라고 몰라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네이버에 접속할 때 그냥 텔넷 기능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네이버에 가면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한다 그러잖아요. 텔넷은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다가 내 것인 것 마냥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더블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다 하죠. 예전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도 따로따로 합니다. 지금도 따로따로 하는데 묶어서 하기도 하고. 지금 오른쪽 1번 문제 1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도 하고 2 뉴스넷 뉴스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뉴스를 주로 취급한 아니에요. 뉴스그룹이라고 해서 뉴스 취급하는 게 아니라 카페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뉴스그룹이에요. 뉴스그룹 하면 뉴스 주고받는 거라고 오해할 수는 하시면 안 돼요. 예. 카페 서비스 같이 하는 겁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말이 헷갈리니까. 그리고 용어들이 있죠.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 접속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이걸 크롬이라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이름의 브라우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브라우저 하면 5대 메이저가 있는데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려서 잘 안 외우는데 저는 써놨어요. 그래서 하도 헷갈려갖고 저도 여기 브라우저 모음에 있네. 여기 파이어폭스 모질라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안 열려? 모질라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크롬, 그 다음에 오페라, 그 다음에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5가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근데 맥을 쓰면 자동으로 사파리가 떠요. 그럼 사파리도 쓰지만 맥에서는 크롬 많이 쓰거든요. 전 세계 한 65% 이상이 이 크롬을 써요. 그 다음에
오페라라든지 모질라가 지금 뭐 오류가 나는지 안 돌아가네. 예. 아, 모질라.org인가 보지? 아, 스펠이 틀렸나 보다. or.kr이 아니라 org래. org.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사파리 파이어폭스 불려우죠, 불려우. 이렇게 불려우로 가서 이거 써도 되고. 많이들 써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크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주로 많이 쓴다. 웹브라우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한테 뭐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지 하는 프로그램, 보여주는 프로그램. 여기서는 소리도 나야 되고 영상도 보여야 되고 이런 거. 이때 웹브라우저를 처음에 실행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화면이 홈페이지라고 하죠. 홈페이지. 네,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을 사용자가 인쇄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싸돌아다녔는지 인터넷상에서 그것도 다 알아낼 수가 있고. 네, 여기 있네요.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구글에서 만든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오페라 있고 사파리 있고 파이어폭스. 크롬이 빠져있네. 크롬 여기에 크롬. 플러그인은 뭡니까? 플러그인 꽂아 쓰는 걸 플러그인이라 그래요. 예전에 그 화장실에 냄새 제거용 해가지고 플러그인에서 광고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 플래시 플레이어가 필요한 거는 이제 지정을 해줘야 이렇게 플래시 플레이어로 인한 뭐가 작동되는 게 나오죠. 옛날에 플래시로 만든 유명한 작품 중에 졸라맨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플래시 플레이어가 깔려 있어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플래시 플레이어를 깔아야만이 졸라맨이나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런 플래시 플레이어를 깔아야 되지만 크롬은 깔지 않아도 그냥 클릭하면 나타나요. 그리고 사파리는요, 사파리에서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플래시로 작동된 거는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아이폰에서는 플래시를 못 보게 막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플래시로 만들면 안 돼요. 브라우저에서 튕겨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캐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선을 가야 돼. 정선 5일장을 갈라 그래. 그럼 처음 가시는 분은 어떨까요?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은 가다 물어보고 해서 정선 땅을 가겠지만, 정선을 그렇게 몇 번 다녀가신 분들은 어떨까요? 알아서 씩 운전해서 가겠죠. 기차를 타고 씩 가겠죠. 알아서 물어보고 고생 안 해도. 근데 컴퓨터는요, 한 번 다녀갔던 길을 기억을 해요. 처음에 정선을 가자 라고 여기서 명령을 걸면, 정선을 내가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정선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있는 이 그림을 가져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네이버를 가려고 네이버를 딱 클릭하면 아까 봤던 글자들 있잖아요. 아까 봤었잖아. 이런 거는요. 그럼 얘를 그냥 휙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기억하고 있는 거, 학습한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변경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보여주면 되지.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자기 집 갈 때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간다고?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지만 아는 길도 틀고 가.
습관적으로. 디지털 침해가 된대요. 아는 길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컴퓨터는 아는 길도 있지만 모르는 길도 있죠. 그 모르는 길은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가져오고, 아는 길은 웹브라우저가 보여주고, 그러면 화면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제 화면은, 이 화면은 한 1년? 몇 년 동안 안 바뀐 거로 기억을 해요. 이 화면은 안 바뀌어. 몰라, 공부방은 바뀌겠지. 매번 데이터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그럼 제 홈페이지 주소를 딱 치는 순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은 그냥 훅 하고 나오지. 똑같은 글자니까. 아, 요 숫자만 다르겠다. 몇 월 며칠 이런 거. 이거 몇 글자야 뭐.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 컴퓨터들은 인터넷 속도도 느렸잖아요. 컴퓨터 처리 능력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매번, 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매번 가져오려면 통신망도 느리지, 컴퓨터 느리지, 그러니까는 웹 브라우저 화면에 뜨기가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바로 꺼내 놓으면 되고, 바뀐 것만 조금씩 가져오면 빨리 보여줄 거 아니냐. 그래서 캐싱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쿠키 정보는 개인 정보를 적어놔요, 컴퓨터에다가. 얘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아, 얘가 지금 네이버에 아이디가 1, 2, 3, 4로 갔구나, 로그인 했구나, 이걸 기억을 해요. 왜? 그래야 컴퓨터 입장에서는 수월하거든. 근데 이 정보를 빼앗기면 안 되지. 해커가 접속을 해서 이정민 컴퓨터에 쿠키 정보를 좀 빼가는 거야. 그러면 아, 이 사람 네이버 아이디는 뭐고 구글 아이디는 뭐고 다 들어있을 테니까 안 되죠. 쿠키는 그냥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삭제해야 돼. 다 삭제해야 돼. 그러면 이 안에 암호 지정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또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설정에 들어가지 않고 도구 더보기에 가면 사용 기록 삭제도 해야 되고, 또 이 설정에 들어가서 저 아래쪽에 가면 고급이란 곳에 가서 여기 있는 정보들, 개인 정보들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비밀번호 관리 이런 것도 다 삭제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 컴퓨터가 안전하지. 안 그랬다가는 위험할 수 있죠. 나 혼자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 나 혼자 쓰는 거라면. 근데 이 컴퓨터에 여러분이 비밀번호 저장, 등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쿠키라는 정보 안에 고스란히 다 남는다 이거죠. 즐겨찾기는 뭔지 아시죠? 북마크라고 하죠. 책갈피. 우리말로는 책갈피라고도 하고, 북마크가 책갈피니까 즐겨찾기라고 하고. 저희 동네 그 소주방 이름이 즐겨찾기야. 즐겨찾으래. 이름을 재미있게 잘 써놨어요. 거기다 책갈피라고 하면 못 알아듣겠지. 책갈피.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집 북마크는 없고요. 즐겨찾기만 있어요. 그럼 그게 같은 말인데. 예. 히스토리는 뭐다? 아까 어디 다녀갔는지 그걸 기록하는 거고. 포탈이라는 단어가요, 대저택의 출입문 또는 성문, 이걸 포탈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사는 집의 대문, 현관문, 이게 포탈이야. 그 안에 가면 비행장도 있고 활주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집 잘 사니까. 광화문,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임금님 사는 데도 있고 다 있잖아. 성문. 그런 걸 우리는 포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털에 들어가면 온갖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구글 이런 데를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러 사이트도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자, 인터넷상에 특정 사이트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죠.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서울 사람은 서울 지역으로 접속하고 부산 사람은 부산 지역으로 접속을 해야지
그걸 서울에 있는 통신망을 통해서 다 접속하려고 그러면 그 통신망만 버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어. 거울처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사이트도 있고,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에 가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고, 어느 표준 사이트인데, 국제 표준 사이트인데 그 표준을 미국에다 하나만 정해 놓으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미국으로 접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 가고, 일본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영국 사람은 영국으로 가게끔 그렇게 미러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놔요. 우리 여성발전센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만 주로 오잖아요. 경기, 서울. 강원도 사람이 여기 등록 공부하러 오지는 않잖아요. 간혹 예전에 보니까 제 강의를 마포에서 강의할 때 충남에서도 오시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일요일날 오후 수업인데 아침밥 드시고 고속도로를 오시는 거야. 승용차를 끌고. 그래서 오후 수업 듣고 다시 고속도로로 내려가고, 한 분은 강원도 저기 설악에 사시는 분인데 고속버스를 타고 새벽차를 타고 저녁 강의를 들으러 오셔요. 그리고 저녁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막차 타고 새벽에 도착하신대요. 결국에는 한 분은 중간에 그만두시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미러 사이트들은 편하지. 만약 이런 강좌가 지역마다 다 있으면 고생을 안 하지. 그런 거 미러 사이트에 관한 시험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옵션 보세요. 인터넷 옵션.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 시험에는요 크롬 브라우저 시험에 안 내요. 크롬 브라우저 시험에 안 내고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국한해서 물어보는데, 그 중에 요 인터넷 옵션, 거기에 보면 일반, 보안, 개인정보, 내용, 연결, 이거 있잖아. 이거를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안에 가서는 보안이 뭐냐 이런 거, 내용은 뭐냐 이런 거.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를, 텔레비전을 보시려고 그러면 12세 이상입니다, 이거는 15세 이상입니다, 19세 이상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컨텐츠마다. 인터넷상에서 컨텐츠를 보실 때 이게 15세 이상인지 12세 이상인지 아니면 전체 관람가인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인터넷 컨텐츠도.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야. 지금 초등학생이면 12세까지는 볼 수 있지. 근데 애가 막 죽이고 때려잡는 그런 내용을 보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설정을 해줘야지. 계정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계정은 하나잖아요. 지금 여기 관리자 계정, 즉 부모 계정으로 접속을 한 건데, 그럼 이 컴퓨터를 자녀가 쓰면 어떻게 돼요? 자녀도 일반 계정하고 부모 계정하고 똑같으니까 이것 보도 저것 보도 다 보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 컴퓨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계정을 부모 계정으로 하나 만들고 표준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게임을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가족 입회하에, 어른들 입회하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는지는 시험에 내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라는 것만 물어본다. 얘를 그 다음에 뭐 눌러야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보안에 관한 기능도 있고, 내용이니까 내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걸 시험에 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물어보는 거지 방법론을 시험에 내는 건 아니다. 자, 일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보안에서는 어떤 거 하고, 내용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뭐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하고, 고급에 가서는 어떤 거를 하고 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설정에 가서 옵션에 가보면 요거 있잖아요. 일반서부터 고급까지 있잖아요. 눌러보세요.
그래서 아, 연결은 뭐 연결하는 거구나,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구나, 이 안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뭐를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뭐 보안은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 엔진은 뭐죠? 네이버, 구글, 다음처럼 물어보면 답변해 주잖아요. 홍길동하고 검색하면 홍길동이 가는 얘기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검색 엔진이죠. 근데 사실은 엔진이란 말이 엔진, 자동차 엔진, 선박 엔진, 항공기 엔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엔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엔진이죠. 그러니까 검색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 엔진이라는 말을 써요. 검색 로봇 이런 말도 쓰고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냥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게 검색이지 뭐. 스파이더, 로봇, 에이전트, 크롤러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집을 해요. 일단 나하고 상관없이 네이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다니면서 누군가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그 글이 올라왔네 하고 수집을 해. 그리고 분류를 해. 해시태그에 따라서 분류도 하고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고 제목에 따라 분류를 하고 분류를 쫙 해서 그걸 다 정리해서 저장을 해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걸 검색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에 대한 58,700가지가 이미 기록이 돼 있었나 봐요. 구글이 갖고 있었나 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와 연관된 것 중에는 엑셀 이정민 훈장도 있었고 뭐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거를 누군가가 많이 연관된 것도 14,400개. 이거를 지금 검색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되어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엑셀 입문, 그럼 엑셀 입문에 대한 거를 또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중에는 또 저와 연관된 게 있고 저와 연관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엑셀에 관한 것만 검색하는 거니까. 그럼 또 43만 1000개를 또 검색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미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수집해서 분류해서 저장을 한 거를 보여주는 게 검색 엔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내가 글을 써서 올리면 30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블로그로 내가 글을 썼어. 그럼 그 블로그에 글 쓰자마자 검색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30분 있다가 검색 대상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 그 내용을 분석을 하거든, 인공지능이. 뭐 죽자고 하는 얘기인지 같이 죽읍시다 라고 하는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올리면 안 되잖아요. 분석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거든, 그런 내용들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보면 사람이 직접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정보를 띄워줘요. 그럼 그 네이버 안에 그런 필터 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검색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그걸 분석을 해. 그래서 아, 이거는 요즘 흔히 말하는 성인물 대상에 관한 거니까 검색 대상에서 빼야 되겠다. 이거는 또 뭐 같이 죽자고 하는 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런 것도 걸러내야 되고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만, 그러니까는 이상한 거는 네이버에다 안 올리지. 네이버가 다 걸러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다 올려놓지. 네이버 손길이 안 닿는, 구글의 손길이 안 닿는. 아는 사람만 그런 데 들어가서 막 안 좋은 거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만 필터링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또 단속 대상이 되니까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서울시나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일도 해요. 바쁘죠. 자, 중요한 거는 시험에 얘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검색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면 구글이 어디 있노? 구글 딱 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서초 여성 인력 개발센터 이렇게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색하면 이거는 무슨 검색 방식이라 그래요? 키워드 검색 방식이라고 하죠. 키워드 검색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이런 검색이 있죠. 영화도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영하는 작품 예정작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재밌을까, 바람.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주제별 검색이라 그래요. 카테고리별 검색. 옛날에 야후가 이 주제별 검색, 카테고리별 검색을 잘했어요. 근데 야후가 문 닫았죠? 야후 코리아가. 네이버 때문에 문 닫았어요. 야후가 남긴 유명한 명언 있죠? 아저씨 거기 열렸어요. 그 지난 아저씨가 깜짝 놀래죠. 거기가 열렸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자연어 검색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도 그걸 해요. 네이버도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초구청역, 서초구청 주변 돼지갈비집. 그러면 내 위치를 알아야 당신은 지금 서초구청에서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라고 이런 정보들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구글이 지금 이것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다 이거를 하거든. 그러면 저는 질문이 서초구청 주변 돼지갈비집 이렇게 돼지갈비를 써놓으면 그 말에 맞게끔 분석을 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왜 양지역 부근? 양지역도 그쪽 동네잖아. 서초구청 주변이잖아. 그렇죠? 여기.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야후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아저씨 거기가 열렸어요. 예. 남들은 그 실제 내용은 못 알아듣고 왜 거기가 열렸다 그러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가로수길에 머리 잘하는 집, 미용실, 연예인들이 잘 가는 미용실 그렇게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정보가 쫙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검색하는 방법. 그 이제 자연어 검색이라고 하지. 자연어 검색. 지금은 다 그렇게 검색하지. 돼지갈비집 이렇게 검색 안 하잖아. 그럼 돼지갈비집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홍대 맛집. 근데 맛집도 홍대 한두 개야? 홍대 횟집, 홍대 치킨집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홍대와 치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여기는 없잖아.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짬뽕식으로 물어보는 거. 지금은 이렇게 질문을 못 내요. 과거에는 이걸 구분해 놨거든. 지금은 한꺼번에 써버리기 때문에. 특히 아까 구글 보셨잖아요. 구글에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달랑 이거 하나인데 뭐를 물어봐. 그나마 네이버에는 가면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잖아. 지식인, 쇼핑 이런 거 있잖아요. 구글은 이거 눌러가지고 검색은 여기 가서 물어보고, 지도는 여기서 물어보고, 뉴스는 여기다 물어보고, 유튜브는 여기다 물어보고 구분을 해놨거든.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네이버는 한 대 다 묶어놓고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니고 다 장단점은 있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있나요?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걸 메타 검색이라 그래요. 2014년도까지 나오고 안 나왔어요. 왜냐면 2008년쯤 10년 전쯤에 메타 검색 엔진이라는 기능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걸 왜 시험에 내는지 모르겠어. 자,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광고를 내고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는 거고요. 요거 파워링크.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더라.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네. 그 홍대 맛집 하지 말고 이정민 운전 검색할게요. 저를 검색해 볼게요. 여기 검색하면 재밌는 거 있어요. 이거 블로그죠. 어디 블로그야? 다음 블로그. 네이버 아니에요? 다음 거야. 이건 네이버 건데 이건 다음 거고, 이건 티스토리야. 티스토리도 다음 겁니다. 제가 네이버에다 물어봤더니 다음 거를 알려주고 있어. 옛날에는 네이버에다 질문하면 네이버 거만 나오지 다음 거는 안 알려줘요. 경쟁회사잖아. 또 다음에 가서 뭐를 물어보면 네이버 거 안 알려주거든. 근데 지금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걸 궁금해서 질문하려면 네이버 따로 질문, 다음 따로 질문, 구글 따로 질문해야 되거든. 야후 따로 질문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하니까 검색 엔진을 하나, 검색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어보면 얘네들이 네이버 것도 가져오고 구글 것도 가져오고 야후 것도 가져오고 다음 것도 가져와서 한꺼번에 쫙 보여주거든. 내가 여기저기 들락달락 거리지 않아도 한목에 다 보여주거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아까 보셨던 메타 검색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타 검색을 안 하잖아요. 네이버다 물어보면 네이버가 메타를 해주잖아. 다음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메타 검색 엔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메타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다 문 닫았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이젠 포털이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내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다 닫았어요. 시험 문제는 더 이상 내지를 않죠. 메타라는 의미만 알면 돼. 자측엔 검색 엔진은 없는데 질문하면 여기저기 있는 정보를 빼온다. 근데 지금은 그 메타 서비스를 해주는데도 없다. 없다. 의미가 없다. 왜냐면 네이버다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구글에다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굳이 여기저기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지. 답은 메타 검색 엔진인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자, ICT 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들어보셨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말고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있죠? 자기 자료 보관하는 서비스. 그거 말고 클라우드 컴퓨팅.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그 포토샵 한 달씩 내고 쓰잖아. 한 달씩 내고 쓰잖아요. 그렇죠? 예. 포토샵도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그냥 아도비사에 가면 내가 회원 가입하고 아도비사에 가서 포토샵 설치하면 내 컴퓨터에 깔려. 그 로그인하고 사용하면 돼. 그 매달 뭐 8,500원씩 뭐 만 얼마씩 내면 돼. 그럼 포토샵 정품으로 내가 쓰는 거야. 포토샵을 50만원 60만원 주고 살 필요 없이. 예. 비싸니까는 그런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부서가 바뀌거나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싸들고 가죠? 그 안에 개인 자료가 있으니까. 회의할 때 어떻게 돼요? 컴퓨터 싸들고 갑니까? 회의실에? 안 되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 로그인 하게끔 해요. 우리 그 아이디 카드 있잖아. 출퇴근할 때 딱 찍는 거. 그거로 컴퓨터에다 꽂으면 돼요. 그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홍길동이요 하고 패스워드를 하면 홍길동 직책이 있고 부서가 있으면 홍길동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화면에 뜨거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는 저장을 하면 내 자료가 저장돼요. 내 공간에. 거기는 아래한글 실행하면 아래한글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뺄 거 아니에요. 카드를. 그럼 로그아웃 시작되죠. 점심 먹고 와가지고 회의실에 회의하는데
그 회의실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카드 꽂든지 아이디를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하면 홍길동 씨 접속한 게 뜨잖아. 그럼 저기 주최하는 사람이 책임 관리자가 자료 공유합니다 하고 딱 보면 자료가 한꺼번에 뜨거든. 그럼 보면 되지. 회의 끝나면 로그아웃 하면 되고. 그럼 그 자료는 어디 있어? 그 노트북에? 아니, 클라우드에. 서울시청 시청사 새로 바꾸고 나서 컴퓨터 시스템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클라우딩으로. 이렇게. 부장님 이번에 부서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컴퓨터 싸들고 짐 싸들고 저쪽에 간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아무데나 가서 내가 꽂으면 그게 내 컴퓨터가 되는 거야. 그렇게.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인이니까 돈을 안 내지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도비 포토샵 설치하고 요것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 그리드 컴퓨팅.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자, 지금 우리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요. 이때 재능 기부하면 어떨까?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국책 사업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 컴퓨터를 자원 기부하는 거야. 재능 기부. 그럼 내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줘. 그러면 그쪽 컴퓨터에서 뭐 계산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를 빌려서 계산시켜.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거. 그럼 빨리 계산되겠죠. 그러면 저쪽 컴퓨터 업무가 빨리 끝나면 나는 보람 있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그게 그리드 컴퓨팅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악용해. 누가? 혹시나 여러분들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가보셨어요? 로그인하고 다운로더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가 쫙 되지 않습니까? 그 로그아웃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드 컴퓨팅에 연결됐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불법으로. 그러면 내가 그 영화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접속자들이 A라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서버에 있는 영화 하나만 갖고 받으려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거는 A라는 사람도 갖고 있던데 그 영화? 그럼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해 받아가는 거야. 그럼 내 컴퓨터가 움직이잖아. 통신망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일이 많거든 지금. 근데 내 걸 허락도 없이 막 내 자원을 쓰니까 내가 불편하지. 그렇게 불법으로 그리드 컴퓨팅을 사용을 해요. 100이면 100 다 합니다. 영화 다운로드하는 업체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드 컴퓨팅 차단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럼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리드 컴퓨팅에 접속되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를 차단시켜 버리면 제 컴퓨터는 접속을 못해요. 저만 접속하는 거지 거기에. 그 프로그램 다 이 안에 있어요. 이게 그리드 스위치 제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컴퓨터 안에 그리드 관련된 것이 어딘가 걸려 있으면 지금 단순하게 끝났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났는데 실제로 이런 그리드 관련된 프로그램이 걸려 있으면은요, 프로그램 다 제거해 버리고요. 또 누군가가 불법으로 저한테 접속을 하면 다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어디에다가 시작 모든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폴더 있잖아요. 시작 프로그램 폴더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 복사해 놓으시면 돼요. 시작 프로그램 폴더. 시작 프로그램 폴더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시작 누르면 요 시작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 안에 시작 프로그램 폴더라고 비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 타자 연습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컴퓨터 키자마자 타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한글 컴퓨터에 가면 타자 연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타자 연습 프로그램. 얘를 복사해서 그 시작 프로그램 폴더를 열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 프로그램 안에 한컴 타자 연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킬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타자 연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난 인터넷을 자주 하거든. 난 여러분들 컴퓨터 키시면 인터넷 하잖아요. 그 인터넷 아이콘을 여기다 넣어놔. 복사해서. 그럼 컴퓨터를 딱 키자마자 타자 연습 실행되고 인터넷 실행되고. 그게 시작 프로그램 폴더예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실행하면 인터넷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인터넷을 어차피 실행할 거라면 키자마자 실행해든 내가 켜놓고 실행하든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고 안 하면 닫으면 되는 거니까. 닫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켜면 한 5-6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켜놓고 이제 옷 갈아입고 뭐 샤워하고 이제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5-6가지 프로그램 매번 실행하기가 귀찮으니까 자동 시작 프로그램 폴더 안에다가 5-6가지 업무를 넣어놔요. 그럼 컴퓨터 켜지자마자 쫙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샤워하고 딱 컴퓨터에 앉으면 그 열려있는 작업을 쭉 하고 닫으면 되지. 닫으면 되지. 그럼 수월하죠. 대신에 이제 아까 그 시작 프로그램 폴더 안에 있었던 제가 복사했던 것 중에 얘는 타자 연습은 빼고요. 얘는 빼고 아까 그 그리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백신은 아니고요. 그리드 기능만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용량 굉장히 작아요. 요거를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넣어 놓으시면 컴퓨터 킬 때마다 얘가 작동이 되니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닫아 놓으면 돼요. 닫아 놓고 잊으시면 돼요. 얘가 작동이 됐나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다가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 같은 데 들어가면 영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이. 근데 걔가 그리드 기능을 호출해 버린단 말이야. 그걸 얘가 딱 차단해. 그러면 내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오히려 하나씩 깔아 놓으시면 편해요. 얘는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작동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고 아까 나왔거든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보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 눌러서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시오. 그럼 알아서 얘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된다고. 그럼 수월하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지금 거의 안 써요. 이 대신에 뭘 쓰는지 아세요? IoT.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어요? 가정용 CCTV. 또 외출했을 때 띡띡띡 해가지고 가스 밸브 잠그고 보일러 켜고 끄고 창문 열고 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과거에는 유비쿼터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통 바꿔서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 RFID.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NFC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죠? NFC 기능. 그게 흔히 말하는 RFID 기술의 하나예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차에 화물차에다 실려가지고 물류센터로 들어가면 냉장고 몇 대 들어가죠? 그럼 이 냉장고 뭡니다. 그럼 품목이 뭐죠? 냉장고 뭐 양문도어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RFID 칩에 의해서 자동으로 띠디딕 하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쇼핑몰에 우리 슈퍼에 가면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RFID 칩을 딱 부착을 시켜 놓고 카트에다 담아 가지고 계산대를 쭉 통과하면 디리리릭 해가지고 무슨 물건 샀다고 쫙 나타나죠. 그럼 카드로 딱 결제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카트에서 끄집어내서 바코드로 찍고 다시 싣고 하잖아요. 왜냐면 저 RFID 칩 하나가 한 1,000원 해요. 하나 만드는데. 그럼 양말 1,000원짜리에다가 저걸 붙일 수는 없잖아. 냉장고 100만원짜리에다가 저 붙일만한 하지. 근데 라면 한 봉지에다가 저걸 붙이려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쇼핑센터에서는 저거를 도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 물류센터는 저걸 다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RFID.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이패스. 자동차 하이패스. 휙 지나가면 누구 지나가고 있네. 누구 차량.
띠디릭 요금 계산되고 하잖아요. RFID 기술이죠. NFC는 좀 약해요, 기능이. NFC 교통카드 같은 거 띡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NFC 기능. 예. 그러니까는 저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집 열쇠 그 띡 갖다 대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NFC로 핸드폰에다 등록해 버릴 수 있어요. 그 등록을 해가지고 핸드폰 띡 갖다 대면 문이 착 열리고. 그걸 본 사람이 뭐라 그래? 자기 핸드폰을 막 갖다 대니까 안 열리잖아. 그 기능을 이용해서 갖다 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뭐 상황 인식, 테더링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연결된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기기도 인터넷 사용하다. 그러니까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이 무선 인터넷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저기 예를 들면 도봉산에 와 있단 말이야. 도봉산에 무선 인터넷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 안 터지잖아. 근데 핸드폰을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아니면 뭐 테더링 하면 되지. 그럼 핸드폰 켜놓으면 핸드폰을 와이파이 형태로 잡아가지고 노트북이 무선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통신망을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많이들 하죠. 근데 저는 뭐 요금제 자체가 작아서 인터넷을 잘 안 쓰니까 핸드폰으로 RSS 트랙백 뭐 이런 말들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신기술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건데 어떻게 보니까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6.25 때는 없었지만 10년 전에는 다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시메틱 웹, 뭐 스마트 그리드, 모바일 오피스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핸드폰 안에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하면 되거든. 무료야, 스마트폰용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엑셀을 설치하면 엑셀 데이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열어보고 편집할 수도 있죠. 아래 한 거는 돈을 내지만 엑셀 파워포인트 무료로 편집이 가능해요. 제 핸드폰에는 몇 가지는 깔아놨어요. 그 누가 뭐 데이터가 좀 봐달라고 하면 그러면 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모바일에서 메일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 핸드폰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돌려보면 뭐 어디 부분이 잘못됐다 알 수는 있죠. 어차피 작업은 집에 있는 PC로 하겠지만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거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멀티미디어. 멀티와 미디어가 합성된 거다. 예전에는 신문, 종이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따로 돼 있었다가 라디오, 텔레비전, 그 텔레비전 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들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미디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콤플레이어로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본다고 하죠. 그래서 멀티미디어들이 데이터들이 가면 갈수록 대용량이 돼요. 과거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mp3 노래 같은 경우도요. mp3 노래 같은 경우도 용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만든 마이마이라는 mp3 플레이어 기억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7곡이 들어가나 봐요. 많이 저장을 못해. 근데 아이팟이라고 들어보시죠? 아이팟. 애플에서 만든 아이팟. 아이팟의 광고가 뭐였냐면 노래가 7,000곡이 들어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나 사야지. 근데 무게는 무거워. 마이마이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만 아이팟은 미니 하드디스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7,000곡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버튼을 띡띡 눌러서 다음 누르니까 7,000곡을 검색하려면 너무 어렵죠. 거기다가 뭐를 넣었어요? 화면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이제 제 2세대 아이팟이고 거기다 전화 기능을 넣은 게 뭐예요? 아이폰이에요.
그렇게 스티브 잡스가 계속 개량을 해서 사업을 늘려놓은 거죠. 예. 왜냐면 가면 갈수록 데이터 용량이 커지니까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캠코더 테이프에 저장하는데 이 테이프가 늘어지고 그 다음에 몇 번 재생해서 VTR로 재생하면 또 화질 떨어지고 음질 떨어지고 불편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캠코더에다가 DVD를 꽂아, 공 DVD를 꽂아놓고 버튼을 누르면 DVD에 촬영이 돼. 그럼 DVD에다 넣고 플레이를 하면 보이니까. 아 근데 DVD가 공간이 크잖아요. 납작하더라도 공간이 크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래시 메모리 SD 카드 같은 걸 딱 꽂아가지고 촬영하니까 요즘 캠코더 조그맣지 않습니까? 하물며 안경에도 캠코더가 달려있던데 도촬용으로 이렇게 몰래 카메라 식으로 안경 앞에 여기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렌즈가. 그리고 뭐 이렇게 누르면 이 안경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안경테도 좀 두껍고 하겠지. 충전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그런 안경을 딱 끼고 왔는데 그 안에 이제 뭐 행사를 하는 사람이 제지를 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몰래 찍으러 온 거지. 그것도 기술이라 비록 안 좋은 용도로 쓰긴 했지만 그 안에 카메라 렌즈 부착해야지, 메모리 칩 꽂아야지, 충전해야지. 얼마나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시계도 있어, 시계. 영화도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뭐 비싼 시계에다가 그거 만들어 갖고 놓으니까 소리도 들어오고 다 영상도 녹화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드론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막 촬영하잖아요. 영화도 촬영하고 이런 거. 그래서 과거에는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 DVD에다 저장을 했지만 지금은 하드디스크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 그거 들고 드론이 올라간다고? 올라가다 떨어지라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드디스크는 한 5cm 위에서 충격받으면 고장나요. 못써. 물속에 들어가면 또 큰일 나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반도체를 꽂아가지고 가볍게 올라가서 촬영하고 촥 내려오더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용량이 크니까 압축을 해야 돼요. 압축을 안 하면 너무 크니까 압축 보따리에다 묶어갖고 바짝 줄여야지. 더더욱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기는 하지만 압축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영상, mp3 이런 거는 사진, 디카 이거는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둡니다. mp3도 압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mp3를 재생하면 압축되어 있는 거를 풀어서 재생해 주는 거예요. 디카로 착각 찍으면 jpg로 저장되거든요. 그것도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동영상도 곰플레이로 재생하면 압축을 풀어서 재생하거든요. 압축을 해서 보관했던 거를 압축을 풀면서 재생하거든요. 이거를 코덱이라 그래요. 컴프레스, 압축해서 디컴프레스, 압축을 푼다. 그래서 코덱, CODC, 코덱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번에 모뎀 얘기하다가 코덱 얘기도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멀티미디어가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전에 글자로만 봤단 말이야. 백과사전 그러면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집에다 쌓아놓고 일일이 넘겨야 되는데 백과사전 CD만 깔면 되잖아. 그럼 컴퓨터에 책 100권 분량이 CD 몇 장이면 탁 들어가거든. 근데 백과사전 책자는 글자하고 사진만 보면 되지만 괭이갈매기 그러면 백과사전 멀티미디어는 어떻게 돼요? 괭이갈매기 퍼덕퍼덕 거리는 거 소리 다 들리고 보이잖아. 영상으로. 그러니까 좋죠. 가격은 많이 내려가죠. 종이가 두껍지 않아도 되거든. 그냥 CD에다 담으면 되니까 콩 CD 얼마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가수들이 CD로 음반을 내잖아요. 그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CD에 기록을 하고 거기다가 가사 집어넣고 타이틀 그림 집어넣고 포장하잖아요. 1,000원도 안 된대요. 노래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게 비용은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백과사전을 종이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 압축 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멀티미디어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발전되고 좋아지는 거죠. 옛날에 DVD 집어넣어 가지고 DVD를 보거나 그전에는 또 VTR 집어넣어서 VTR 영상을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그 중에 요거까지만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 디지털화. 그 다음에 쌍방향성, 비선형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통합성.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책에 있는 대로 디지털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되어 있어야 돼요. 디지털화라는 말은 뭐냐면 파일로 존재한다. 파일로.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에 있는 거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파일로 저장해 둬야 돼. 그리고 보내고 받고 쌍방향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 봤다 뒤에 봤다가 중간 봤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죠. 그 비선형성이라 그래. 선형성은 순서대로 가는 게 선형성이고, 비선형성은 아니니까 이제 마음대로, 우리 영화 보다가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통합성. 이 통합성 안에는 글자도 들어있어야 되고, 우리 영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디오 들어가 있죠, 비디오 들어있죠, 자막 들어있죠. 이런 것들. 뭐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 하이퍼미디어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곰플레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재생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